자, 진도별 변시 사례 기출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참 어색하네, 진짜. 자, 문제 보면은 여기 이 책은 이제 작년 판에다가 이제 작년 모의 시험 3회 그리고 이제 올해 변시 문제까지만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그 행정고시 기출문제까지 넣으려다가 이게 너무 오버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건 안 넣었는데 하여튼 사법고시 한 7, 8년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만 다 봐도 이제 굉장히 참 큰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시험, 이 지금 사례 강의를 이제 듣는 동안만은 이제 딴 거 하지 마시고 하여튼 여기에 이제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집중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서 있지 않습니까? 기본서에 뭐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확인하셔야지. 그냥 돌로 이 사례집에 나와 있는 문구, 키워드에 밑줄 그어서 암기하는 건 되게 안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례집이 있으면, 사례집은 어디까지나 우리한테는 참고 자료예요. 사례집과 기본서는 항상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례에 나온 쟁점을 기본서 확인하고 기본서 나온 쟁점을 사례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단절되게 이것만 봐서는 별로 이렇게 본인이 지금 상법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확신이 않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하시세요. 이렇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기본서는 부담스럽다. 대부분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기본서를 이제 이게 너무 이게 막 그 로상 올라갔어요. 로상 올라가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기본서를 봤다는 전제하에 이제 암기장이 그나마 대체는 아니고 보조가 되는 거예요. 보조가.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기본서와 암기장 이 사례집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례에서 신주 발행이 무효가 나왔어. 근데 신주 발행 무효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무효 사유가 A, B, C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나왔어 올해. 그러면 나머지 B, C, D 이런 건 또 중요 영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책에서 확인을 반드시 하라는 뜻입니다. 제 말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만 하나만 확인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같은 근처 쟁점이 나오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꼭 저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세요. 근데 학생들이 근데 여기 사례집에다가 밑줄 긋고 그냥 암기만 하고 그냥 그러고 만단 말이야. 근데 그건 진짜 안 좋아요. 우리 사례집 뭐에다 밑줄 그어야 되냐면 이 사실관계 있잖아요. 사실관계. 설문에 있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야 사실은. 사실관계 달라지면 당연히 뭐 어떻게 답안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구의 변시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스토리를 본인이 남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 구의 변시는 뭐가 나왔는데 그때는 뭐가 쟁점이고 학설을 뭘 써야 되고 조문을 뭘 써야 되고 판례를 뭘 써야 되고 결론은 뭐야. 심지어 그는 이제 뭐 2017년도 3차 모의고사 나온 쟁점이야. 이 정도로 돼야 된다니까. 진짜 빠삭하게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써봐야 돼. 본인이 몸으로 이렇게 익혀봐야지. 눈팅으로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보통 그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는 대부분 풀었잖아요. 안 풀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혼을 내진 않아. 여러분들 어린이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손으로 풀어보셔야 돼. 눈으로 보는 거하고 손으로 쓰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진짜 다른 겁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우리 인간의 그 기억력이 얼마나 나약한데요. 정확하게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분위기 정도만 아는 것이지,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선 진짜 처절하게 정말 이 기억 보조 장치, 예를 들어서 두 문자 또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암기 노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억을 이제 환기시켜야 되는 거지. 그냥 눈팅만 딱 지나가면요, 그거 절대로 못 씁니다, 그거. 심지어 이게 그건지도 몰라. 제일 안 좋은 답안지가 그거죠. A 써야 되는데 B 쓰는 거. 엉뚱한 거 쓰는 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 열심히 썼는데 점수를 몇 점이에요? 빵점. 통배기는 효과 똑같죠? 이런 답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여튼 치열하게 쟁점이 뭔지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책의 순차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문제. 자, 1페이지죠. 사례 1번입니다. 제목은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입니다. 이거는 6회 변시 나왔던 문제예요. 6회 변시 처음으로 이제 상총에서 이제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만 해도 굉장히 쉽죠. 뭐 지배인의 권한 제한 이게 나왔어. 근데 놀랍게도 이때만 해도 이게 불이타라고 주장을 하는 애들이. 왜냐하면 이때 그 회사법만 사례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뭐 상총이 나오니까 다들 불이타래요, 다들. 그러니까 막 이게 뭐 반통백 내는 학생 되게 많았다고 이때.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이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준비가 아니고 이 표현 지배인보다 쉬운 쟁점인데 이게 하여튼 그때 하여튼 불이타가 이제 없는 겁니다. 이제는 특히나 작년에는 이미 벌써 상총 중에 상행이 강론에서 벌써 뭐에 좀 나왔죠. 그 운송 주선이 나왔잖아. 운송 주선이 나왔다니까.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범위 넓어진 거야. 이제는 뭐 위탁 매매인 대리상 운송이 그다음에 뭐 리스까지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양이 확 많아진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계속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우리하고 맺었던 그런 암묵적인 그런, 계약을 계속 깨고 계세요, 교수님들이. 조금씩. 자, 하여튼 봅시다. 자, 설문을 읽을 때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 이렇게 밑줄을 그으세요. 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를 치고 해서 이 단어가 나오면 어떠한 쟁점을 떠올린다. 이런 식의 그 사고방식을 반복하셔야 돼요. 그냥 멍청하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한번 이렇게 쑥 읽고, 이게 영적이 대충 뭐더라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이 사례에서는요, 쓸데없는 문장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장 읽을 때 이게 뭐가 중요한가. 특히 상법은 상법 특유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고려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텔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회사. 벌써 회사가 나오죠. 근데 나오는데 벌써 비상장이고, 그 다음에 호텔업이 목적에서 이 회사의 정관을 떼보면 정관 안에 벌써 1조 목적이 호텔업이죠. 하여튼 값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자본금 250. 이런 자본금 이런 것이 그냥 허투루 써진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50원이고, 그 다음에 2016년 3월 2일 건축 내장재를 제조 판매하는 을회사 또 등장하죠. 회사가. 로부터 제주도 호텔 신축에 필요한 전동 블라인드 47개를 구매, 동그라미 구매. 그냥 구매지만 하지 뭡니까 이거? 매매죠, 매매. 그쵸? 매매입니다. 자, 구매하고 그 즉시 수령했다. 즉시 수령했다? 이런 말들도 그냥 허투루 나온 게 아니죠. 즉시 수령했다. 굳이 즉시 수령의 말이 필요 없는데 즉시 수령의 말 나오죠. 그죠? 나중에 보면 다 의미가 있는 다 단어입니다. 갑회사 대표이사 A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자,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있고 주총이 있죠. 예. 중요한 거는 회사의 중요한 일은 이사회는 무조건 거쳐야 되고, 또 정관이나 법률로 또 주총 사항으로 정해놓은 건 또 반드시 거쳐야 되죠. 그래서 이사회나 주총을 거치지 않는 그러한 대표이사 행위를 뭐라 그래요? 전단적 대표 행위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일단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논의를 거쳐 아래 이사록 안건을 적법하게 결의하고, 거기서 적법하게 결의하고 했으니까 이 결의에 대해서는 굳이 쓸 필요가 없지만 뭐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결의에 대해서 약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A와 B를 공동대표이사, D를 대표이사, D를 지배인으로 등기하였다. 빨간 밑줄. 여기서 한 가지 퀴즈. 공동대표이사 사안은 등기사항입니까? 등기사항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지배인 사항은 등기사항이에요? 등기사항입니까? 벌써 이걸 이렇게 갸우뚱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지배인은 반드시 등기사항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법 13조를 한번 볼까요? 법전도 굉장히 중요해요. 상법전은 이게 좀 그지 같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좀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보셔갖고 뭐 위치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조문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상법 13조를 보시면 제목이 뭡니까? 지배인의 등기예요. 그래서 상위는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인의 소멸, 선임과 소멸이죠. 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지에 대해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그렇죠? 필요적 등기사항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필요적 등기사항이라는 것을 떠올리지 않으면 이 쟁점을 놓치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13조 일단은 체크합니다. 자, D를 지배인 등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를 볼까요? 한번. 갑회사는 2016년 1월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업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아래 안건을 결의했다. 안건 1번. A, B를 공동대표이사로. 안건 2가 중요하죠. D를 갑주식회사 동수원 사무소 영업소장을 임명한다. 일단 중요한 문구니까 밑줄 그어놓습니다. 중요한 사실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동수원 사무소 영업소장?
영업소장. 영업소장. 누가 봐도 그 영업소의 대빵이야. 영업소의 대빵이 누구죠? 강학상 우리가 배운 거죠. 지배인이에요. 지배인.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명칭으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직함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지위가 지배인이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단 5천만 원 이상의 구매행위는 이 사업의 결의를 얻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서 보면 지금 지배인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죠. 예, 지배인의 권한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은 반드시 이 사업의 결의 요합니다. 그래서 참석이사 전원 찬성함. 참석이사가 전원 찬성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문제를 쌓으면 쌓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참석이사가 전원 찬성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정족수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항상 이사회의 결의와 관련돼서 이사회나 주총 결의와 관련돼서 항상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뭐 출석 주주 전원이 찬성했다 또는 이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했다. 그거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죠? 그죠? 특별 이해관계. 그러한 존재가 분명히 참석해서 만약에 의결권 행사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뭐 참석이사 전원 찬성 또는 출석 주주 전원 찬성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근데 교수님들이 굉장히 그 단어를 많이 써. 왜? 여러분들이 잘 속으니까. 교수님들은 문제 내는데 거의 천재세요. 그러니까 뭐가 약한지 여러분 잘 알아. 그래서 그런 말들 되게 신경 쓰셔야 돼서 지금 보면은 이사회에 의사록이 있었고 다행히 이사회의 그 결의에 대해서 위에서 적법하게 결의했다고 해서 이제 굳이 우리가 이제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결의가 돼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봅시다. 뒤는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승인 얻지 않았어? 자, 갑의사의 영업소장 명의로 자 빨간 빛 찍으세요. 영업소장 명의로 거래처 사장인 1호부터 동수원 모델하우스 주차장이 필요한 세서 등 건축자재를 9천만 원에 구매하였다. 이는 갑의사에게 물품 대금 9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상법은 그림도 잘 그리셔야 돼요. 민법도 그렇지만 민사법은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보통 회사가 이렇게 있고 보통은 이제 대표이사 이렇게 쓰는 여기 대표이사 누구죠? 대표이사 이렇게 A, B 공동대표죠. 그래서 요 가로 안에 요 위에는 이제 이사를 쓰는 거예요. 이사 라인 밑에는 주주 라인 이렇게 해서 이제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위에는 이제 이사가 A, B가 공동대표고 그 다음에 이 설문과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이사가 또 누가 있냐면 거기 여러 명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IJ가 있고 그 다음에 K는 감사죠. 그래서 K도 이렇게 따로 원래는 표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에 라인은 임원 라인이죠. 이사와 감사. 밑에는 주주 라인이죠. 근데 여기는 주주가 현재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문은 지금 갑 회사의 지금 D가 지배인이죠. 지배인 이렇게 이와 거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지배인 뭡니까? 지배인의 본질은 뭐예요? 지배인 본질은? 지배인의 본질은 뭐냐면 영업주가 있으면 영업주의 뭐? 대리인이죠. 대리인. 이러한 상업사용인의 본질은 결국 이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민법에서 배운 대리인 맞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얘가 대리인이니까 어떻게 법률 행위해야 돼요? 자, 대리인은 어떻게 현명해야 돼? 본인 표시, 그죠? 본인이 누굽니까? 갑회사잖아. 갑회사. 회사는 반드시 어떻게 표시해야 돼? 대표이사 이름을 반드시 명기해야지. 그래서 갑회사, 갑주식회사, 대표이사 A.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원래는 대리인이니까 대리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동수원 영업소장 그렇게 직함을 이렇게 올리죠. 일반인들이 정확히 이거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우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리인 자격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민법에서.
그죠? 본인, 대리인 자격 표시, 대리인의 기명단위.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본인이고, 본인 표시, 그 다음에, 만약에 대리인 D면, 대리인 자격 표시, 그 다음에, 대리인의 기명단위. 이게 원래 우리가 민법에서 대리 자격을 표시하는 거잖아.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직항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직항을 통해서 우리가 이자의 지위가 대리인이구나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A 회사 지금 동수원 영업소장 D 도장은 D 도장 찍힌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얼마짜리? 9천만 원짜리 지금 매매를 한 거예요, 매매. 그러니까 이제 이가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청구하겠죠? 9천만 원에 대해서 이행 청구합니다. 근데 회사가 깜짝 놀라죠. 왜? 분명히 회사에서 D한테 그 지금 대리권 수여할 때 5천만 원까지만 독재적 할 수 있고 5천만 원 넘어가면은 회사 이사회를 거치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어요. 즉 뭡니까? 이 지금 회사와 지금 지배인 간에 내부적인 제한이 있는데 내부적인 제한을 지금 D가 위반했죠. 그죠? 자, 본 사안이 바로 전형적인 그런 본인과 지금 지배인 간의 영업주, 이 민법에서는 본인이라 하지만 상법에서 지배인이 나오면 그 본인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영업주예요, 영업주. 이런 것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영업주, 다음에 지배인. 얘는요, 상대방. 이런 말들을 정확하게 구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무튼 내부적인 제한을 할 수 있는가? 내부적인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제한을 해도 문제는 내부적 제한을 했는지 제3자가 어떻게 알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세요. 이 지배인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은행의 지점장. 은행의 지점장이 대표적인 그런 지배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은행의 지점장,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은행, 신촌 지점장이야. 얘는 우리가 일반인 생각할 때 못하는 게 없죠? 그죠? 얘한테는 100억도 대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일반적으로. 은행 지점장이면 뭐, 당연히 은행에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할 수 있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해요. 그죠? 우리가 내부적으로 제한 있는 거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일단은 원칙이 뭡니까? 일단은 내부적으로 제한을 해도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원래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상법이 규정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항을 봅시다, 한번. 자, 상법 11조 3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조항은 11조 3항인데, 일단은 11조 1항부터 볼까요? 자, 1항 지배인의 영업주에 가름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배인의 의의가 나와 있어. 너무 고맙죠, 이러면. 여러분, 그 사례 문제에서 제일 쓰기 어려운 게 뭐예요? 이 의의 쓰는 게 어려운데, 이렇게 고맙게도 의의가 나와주면 너무 고맙지. 그래서, 답안지에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배인이라 함은 영업주에 가름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 할 수 있는 대리인이다. 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행위 할 수 있어. 지금 지금 11조 1항을 봐도 지배인의 권한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죠. 재판상, 재판의. 그러니까 포괄적인 면이 있죠. 그리고 지금 상법전에 지금 그 권한이 나와 있어. 어떻게? 재판상, 재판에 할 수 있다 해서, 이 약정으로 지배인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법에 나와 있잖아. 법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부적으로 제한을 만약에 하더라도 뭐예요? 제3자한테 그 제한을 함부로 막 주장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가 갑회사한테 가갖고 9천만 원 이행 청구했더니만 갑회사가 야 사실은 얘가 5천만 원밖에 권한이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4천만 원까지는 이행 못해 또는 전부 이행 못해라고 하면은 얘는 황당하죠. 왜냐 일반적으로 지배인은 모든 권한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상법제에 나와 있잖아. 근데 왜 안 된다 그러냐? 이거 왜 안 되냐고 그렇게 항의하겠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사망이죠. 자, 상황 보시면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한 제한인 것은 내부적 제한이죠. 내부적 제한은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썼습니다. 자, 대항 동그라미. 대항? 제가 여기 이 처음에 배울 때 매번 설명하는 건데, 대항. 대항이 뭐예요, 대항? 우리 보면은 민법에서도 대항이라 많이 나오잖아, 대항. 대항이 뭐예요, 대항? 대항. 대항. 요걸 그대로 옮기면 그냥 주장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주장.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누구한테?
대항은요, 누구냐면 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 이한테 권리나 또는 계약 내용을 주장하는 게 바로 대항이야. 알겠습니까? 제3자한테 이런 권리나 계약의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대항이에요. 이건 여러분 민법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이거 의사표시 그쪽 파트에서 배웠잖아. 근데 왜 잘 모를까? 별 생각 안 해서 그래요. 보세요. 갑과 D 간에 내부적 제한했죠? 얼마? 5천만 원까지는 네가 행사하고 5천만 원 넘어가면은 회사 동의를 받으라고 지금 대항했잖아.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D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내부적인 제한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계약의 당사자인 갑이 E에게 대항하는 거죠. 그죠? 대항하는 거. 결국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 항상 알아두세요. 이 대항의 의미가 뭐라고요? 계약의 상대방 이외의 자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대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선의 제3자에겐 대항할 수 없지만 반대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악이라면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이놈이 만약에 얘가 다 알고 있어. 회사에서 나간 지 금방 얼마 안 된 놈이야. 다 알고 있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얘한테 가서 야 너 내부적 제한을 알고 있잖아 너는 라고 하면서 내부적 제한을 제3자인 이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선의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지만 회사가 악의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거래에서는요, 중과실은 악의와 동일하기 때문에 역시 중과실인 경우에도 대항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항 가능하다 이런 문구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상법 11조 3항 쓰는 거예요. 자, 문제가 근데 거기 상대방 E에 대해서 E가 지금 선인지 악의인지 아무런 말이 안 나와 있죠. 아무런 말이 안 나와 있으면 일단은 선의로 추정됩니다. 우리 민사거래에서 본인 스스로 내가 선이다라고 입증하는 경우 있습니까? 있나요? 우리 민법, 민소상법 통틀어 갖고 내가 선이에요 라고 입증하는 경우 있습니까? 있다 그랬죠, 제가. 하나 딱 있어. 뭐가 있어요? 하나 딱 있어. 내가 선이야. 응? 근데 지금 악의로 치정돼도 억울해. 뭐가 있나요? 응? 채권자 치석권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팔아치우면 악의로 추정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선이라고 입증하지. 그 외에는요, 무조건 다 뭐예요? 다 선의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선의로. 상대방이 나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겠죠. 누가 입증하겠어요? D예요? 갑이에요? 갑이죠. 갑이 결국 이에 악의 중과실 입증하겠죠. 그래서 이런 입증책임 문제까지 답안지 쓰면 굉장히 좋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지를 한번 보시고. 자, 일단 문제의 소재를 꼭 쓰세요. 문제의 소재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문제의 소재와 결론은요, 하나 쓰면 1점씩이죠. 그래서 최소한 한 문제가 있으면, 맨 끝에 해서 1점씩 해서 2점이 주어진 건데, 하수를 보면은 문제점, 결론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점수를 왜 길바닥에 버립니까? 그래서 무조건 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뭐냐면 10점짜리면은 한 줄, 20점짜리면 두 줄, 30점이면 세 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딱 맞습니다. 무조건 쓰는 거야. 학교 시험이가 뭐가 같은 거네. 이거는 쓰면 점수 준다니까. 그 다음 이렇게 지배인 또는 상업상의 문제가 나오면요. 일단은 현재 D라는 놈이 누구인지 이렇게 확정하는 게 중요해서 D의 법적 지위 권한 이것도 반드시 써야 될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바로 지배권에 그 내부적 제한 들어가는 게 아니라 D가 누구인지 이렇게 써야 됩니다. D 누구죠? 지배인이죠. 그래서 지배인은 뭐예요? 지배인 뭐예요? 너 저번에 나와 있잖아. 11조 1항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만 알고 있어도 얼마나 든든해. 그래서 굳이 암기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거기 지배인이라 영업직에 가름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에 모든 행위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이. 자, 이런 걸 또 웬만하면 근데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맡겨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이제 포섭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위에서 지배인을 했으니까 그냥 지배인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목차는 반드시 필요해요. D가 누군지는. 그 다음 목차가 이제 지배권 내부적 제한의 효력이죠. 그래서 일단 11조 3항을 언급하면서
영업소유는 지배인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제한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제한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뜻이죠. 예. 대내적, 대외적이라는 말이 지금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제한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지배권의 성격을 뭐라고 합니까? 획일성. 획일성.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지배인은요, 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 즉, 획일적으로 처리되어지길 우리 사람들은 바라고 있어요. 그걸 획일성이라 합니다. 은행의 지점장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목차는 제한의 요건이죠. 자, 영업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선의가 무엇인지, 제3자가 무엇인지, 대항할 수 없다, 무엇인지라고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그래서 일단 선의가 뭡니까? 선의 무중과실이다. 뭐 이런 걸 이제 슬쩍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선의에 대해 이런 걸 이렇게 늘려가는 방식인데, 이제 선의 의미에 관해서 학설은 선의 무 과실설, 선의 무 중과실이 있는 바, 이렇게 앞에 이런 걸 슬쩍 넣으면은 한 줄이 이렇게 늘어나잖아. 예, 그렇게, 일종의 그것도 답안 작성의 기술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써놓고, 하지만 이제 상거래에서는 이제 중과실과 악의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선이 무중과실로 봄이 타당하다. 우리 세 줄이나 됐습니다. 이걸 지금 한 줄을 줄이면 이렇게 된 거죠. 통설 판례에 의하면 선이 무중과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줄였다 늘렸다를 잘 하셔야 돼. 솔직히 늘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뭐 배우는 게 아는 게 없어갖고 늘리는 거는 이렇게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이게 늘리는 건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줄이는 건 어려워 진짜. 자, 그 다음에 선의의 의미가 어렵고, 그 다음에 제3자는 여기 보시면 거래 상대뿐만 아니라 판례에 의하면 어음의 경우에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인데, 상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제3취득자도 포함되는데요. 이 설문은 지금 굳이 제3자를 쓸 필요가 없죠. 왜? 어음 문제가 아니잖아. 원래는 안 써도 되지만 아는 척 하기 위해서 써도 돼요. 이렇게 쓰면 점수를 또 깎진 않아요. 깎진 않기 때문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싼 걸 한번 제한의 효과. 자, 대항할 수 없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지배권을 내부적으로 제한한 사를 들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으니까, 자, 선의 제3자니까 이게 악의 또는 중과실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또 입증 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물론 여기서 본인이 이제 빌 받아갖고 민법에서 배운 대항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상대방 얘가 혹시 그러면 얘가 혹시 그러면 이제 주장하면 괜찮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민법에서 배웠잖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그 선의 제3자는 혹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런 논리까지 있습니다. 민법은 거기까지 가지만 상법은 그렇게까지 가진 않더라고요. 거기까지 쓰는 거 약간 오바고, 하여튼 그래서 입증 책임까지 써도 뭐 굉장히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체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입증 책임 문제를 살짝 언급했으면 굉장히 답안지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검토 보면 이제 5천만 원 이하 단독 구매 사항은 내부적 제한이고, 그 다음에 입증 책임 문제 슬쩍 쓰고, 이렇게. 여기 왜냐면 이제 그 상대방 이에 어떤 선의 악의가 분명히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그 경우의 수를 나눠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보시면, 자, 상대방 이가 내부적 제한을 알았거나 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갑의사가 입증하지 않는 한 갑의사는 상대방 이에 9천만 원 청구 응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입증 책임을 슬쩍 이렇게 넣으면서 되게 문장이 아주 되게 고급 단어로 지금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답안지 이렇게 쓰는 것도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런 형태는 많이 나와요. 제 생각에 지금 6회 변시에 지금 지배인의 내부적 제한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나오면 뭐 나오겠습니까? 표현 지배인이지. 표현 지배인밖에 없어요, 지금요. 근데 표현 지배인은 우리가 봤듯이 한 번도 안 나왔어, 지금. 그러니까 표현 지배인이 당연히 예상문제 되는 거예요. 표현 지배인은 뭐예요? 특히 이 상법에서 표현 어쩌고 나오면 이게 뭡니까? 표현 지배인. 상법에서 많이 있죠. 표현 지배인, 표현 대표이사, 표현 이사. 우리가 상법에는 표현 어쩌고가 무려 3가지나 있어. 다 공통적인 게 뭐죠? 표현 어쩌고는요, 예를 들어서 표현 A,
표현 A는 다 뭐예요? 뭘 다 공통점을 하고 있죠? A가 아니면서, 그렇죠? A가 아니면서 A로 인정될 만한 그런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표현 지배인은 뭐예요, 이거는? 지배인이 아니면서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그런 직함을 사용했을 때 이것을 믿은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 누가? 영업주가 책임지는 외관 법리예요. 외관주의. 외관주의입니다. 외관주의 상품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외관주의. 외관주의는 뭐 그냥 눈 감고 써야 돼. 그래서 표현 지배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해 두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예상 문제를 이렇게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권. 상호권 보시면 거기 사리 2-1번이 2013년 사법고시 문제였죠. 네,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5페이지에 자, 드디어 구의 변시 나왔어요. 상호권이. 제가 굉장히 강조 많이 했었는데 나와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워가지고 좀 이제 아쉽죠. 자, 제가 쉽다는 이게 뭐냐면 논점 파악이 쉬웠다는 거지 답안지 쓰는 건 여전히 어렵죠. 여러분 그 문제가 어려우면요 어려운 대로 어렵고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워요. 사례 문제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이 머릿속에 자기가 이제 그 피 쏠리면서 거의 뽑아내기 때문에 뭘 써도 어려운 겁니다. 어쨌거나 상호권이 나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참 반가웠습니다. 자, 상호권, 상호가 뭡니까? 일단 상호 뭐예요?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 명칭이에요.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상호가 상호 이름 안 돼. 상호라 뭐라고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에요. 비슷한 게 뭐 있습니까? 영업표지. 영업표지는 말 그대로 뭐예요? 장사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지야. 이거 상거래야. 그런 거를 다 그냥 통틀어서 영업표지라고 해요. 뭐 간판, 입간판, 뭐 디자인 이런 거 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을 상호라 하는 겁니다. 상호는 무채재산권으로서 우리 헌법과 우리 상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 내 상호를 무단히 막 쓰고 있으면 걔한테 가갖고 야 간판 내려 등기에 많이 되어 있으면 등기 지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인정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상호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었죠. 그래서 자, 상호권에 관한 일단 법 조문. 자, 이런 항상 이 사례 문제는 법 조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조문을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문이 몇 조입니까? 23조죠. 우리 상호과 관련되는 그 조문은 22조, 21조, 다음에 22조, 22조 2, 23조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의미가 있죠. 물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23조죠. 23조가 바로 상호 전용권입니다. 즉 누군가 부정한 목적으로 내 상호를 사용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한번 23조. 자, 주체를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의 사용 금지. 1항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1항이 금지 조항이죠. 그렇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작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죠. 자, 2항 제1항의 규정이 위반 동그라미. 자, 위반해서 상호를 사용하는 자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염려 있으니까 사전적인 주체사항이 되는 겁니다.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 자, 주체가 두 개죠. 손해를 받을 염려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권리가 뭐니까 상호 전용권으로서 상호 사용 폐지 청구죠. 그렇죠? 예. 3항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니까 2항과 상관없이 3항은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참 안 좋죠. 응? 아니 그냥 손배 청구를 그냥 별도 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이걸 꼭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보면 지금 2항을 보면요. 이게 지금 1항에 보면은 뭐가 있나요? 부정목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목적. 그러니까 부정목적으로 누군가 내 상호를 사용하면 그놈한테 가갖고 야 상호 간판 내려 그리고 또 등기 지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정목적 입증하는 게 쉽지 않죠? 우리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법률 요건 분류서류에 의하면 원고가 자기한테 유리한 걸 다 입증해야 돼. 근데 그 상대방의 부정목적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 재판장에서 머리를 잘라봐야지. 아니면 고문하거나.
그러면 부정목적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건 잔인하니까 부정목적 입증에 대한 좀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항 보시면, 사항 보세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요, 부정한 목적으로 지금 영업을 하는 것을 추정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땡큐죠. 그래서 이게 굳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놈한테 우리 가서 이제 고문을 하거나 이제 머리를 자를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추정력이 있으니까.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상호 사용 폐의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상호권이고요. 그 중에 하나인 상호 사용 폐지 청구권을 지금 배웠습니다. 조문을 읽어봤죠? 자, 조문을 보면요, 요건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정 목적, 그쵸? 부정 목적. 다음에, 오인 가능성을 요하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상호의 동일 유사, 중요한 건 유사한 상호까지 포함되고, 유사하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회 통념이에요. 그렇죠? 네, 사회 통념. 매우 애매한 표현이죠. 사회 통념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손해 우려죠. 손해 우려. 요 세 개가 입증이 되면 상대방한테 가고 야, 간판 내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바로 상호 사용 폐의 청구권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입증을 어떻게 하겠어요? 입증을. 당연히 이게 다 요건이니까 만약에 내가 등기가 안 된 상황에서는요, 이거 다 입증해야 돼, 이거. 물론 동일한 특강시군에서 동일한 상호로 이미 등기가 돼 있으면 추정이 되는 건 있지만 어쨌거나 다 지금 입증해야 돼, 이거. 쉽지 않아, 이거.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상호를 등기를 했어. 등기를 하면 너무 땡큐지. 왜? 등기를 하면요, 요 가운데 것만 입증하고 나머지를 안 해도 돼. 나머지를. 지금 얘기했죠? 등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정 목적이 추정돼요. 조문에 의하면 동일적이지만 동일적이 아닌 경우에도 동설에 의하면 부정 목적이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산에다가 삼성 슈퍼를 만약에 열게 되면 어쨌거나 나한테는 이제 부정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삼성이라는 그런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의 명성에 묻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일단 추정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등기를 하려면 뭐만 입증하면 돼요? 그렇죠. 오인 가능성 요것만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사회 통념을 들이대고 이제 입증하면 되겠죠. 그래서 되게 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죠. 자, 이게 바로 23조의 상호사용 폐의 청구예요. 그런데 우리 상법은요, 상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가지 권리를 더 하나 더 인정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선등기권자의 선등기권자의 등기, 배척, 청구권이라는 이러한 이름의 권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상법조문 22조입니다. 22조. 네. 그래서 23조, 22조 둘 다 권리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약간 어거지인데 통설과 판례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법조문 22조? 자, 23조와 잘 비교해 보세요. 22조 보시면 상호 등기 효력을 해가지고, 자,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광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금지 규정이죠. 23조와 다른 점은 뭐예요? 23조는 1항에서 금지 규정이 있고 2항에서 권리 규정이 있는데 22조는 금지 규정만 있고 권리 규정이 없죠. 그래서 어떤 입장은 이 조문 보고, 야, 이것은 그냥 권리가 아니라 그 등기소의 등기관한테 만약에 동일한 상호가 이미 돼 있는 것을 만약에 등기 신청하면 그것을 거부해라 라는 그러한 것이지, 어떤 그 등기를 한 사람한테 무슨 권리를 준 것은 아니야 라는 그러한 견해가 있지만, 그게 굉장히 논리적이죠. 하지만 통설 판례는 놀랍게도 여기다가 권리를, 실체법상 권리서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 권리의 법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실체법상 권리설이 통설과 판례야. 근거는요, 그냥 상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논거가 과약하죠. 오히려 절차법적 효로서 얘들이 더 소설이지만 더 논리적이죠. 조문에 봐도 어디가 지금 거기에 걸리냐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 행정법을 열심히 배우신 분들은 이게 더 이상해야 돼. 강행법규밖에 없잖아. 이 조문을 해석했을 때 사익보호성이 나오는지 이런 거 검토 없이 그냥 인정하는, 그냥 실제법 인정하는 이 통설과 판례가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이 떠올라야 되고, 원래는.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요거. 그래서 실제법상 권리설이라며 요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동일 지역, 그 다음에 동일한 상호에서, 동일한 지역, 동일한 영업에서 동일 상호, 이게 중요하죠. 이미 등기된 경우에는 먼저 등기한 놈이 나중에 등기한 놈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등기 배척 청구를 하는 거야. 이름이 있습니다. 선등기자의 등기 배척 청구라고 해서 이름이 있고, 요건은 뭐예요? 동동동기. 이것과의 차이는 뭡니까? 23조의 차이는요? 차이는 많죠. 요건 벌써 요건에서 큰 차이 나죠. 특히나 결정적인 차이 뭐죠? 상호상 페이지 청구는요, 유사상호에도 적용되지만 여기는요, 무조건 동일상호. 유사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판례가 아니라 이 상업등기법이라고 있어요. 거기 상업등기법이 개정되면서 동일상호로 한정했죠. 그거를 판례가 확인을 했을 뿐이야. 판례 변경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결론은 뭐냐면, 자, 이 상호상 페이지 청구는요, 얘는 등기권자도 다 주장할 수 있지만, 얘는요, 반드시 등기를 한 애들끼리 문제예요. 그죠? 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이 지금 주인공이 지금, 등기를 했는지, 상호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호 문제 나오면 제가 그랬죠. 무조건 2개 쓰라고. 무조건 2개 쓰라고. 다행히 올해 문제도 이런 포맷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5페이지 자 봅시다. 4-2- 자, 3강 주식회사 이하 3강 이런 것도 답안 쓰는 요령이죠. 위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줄임말을 쓸 수 있도록 해줬지만, 여러분도 답안지 쓰면서 좀 길다 싶은 건 이렇게 줄임말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하, 땡땡. 이라고 한다. 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이하 뭐뭐. 이렇게 되죠. 여기서 보면 지금, 3강 이라고 한다 그러지만 답안지 여러분들이 쓸 때는 그냥 이하 뭐뭐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라고 한다.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피신조서 이런 거 있잖아. 피신조서. 자, 그 다음에 상강주식회사는 2000년 초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이며 대표회사는 갑니다. 상강은 전기, 배터리 사업과 태양광 사업을 주된 사업을 하고 있다. 상강은 위에서 언급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밑줄, 널리 알려져 있다. 중요한 사실관계죠.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 성남시에 삼강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등기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삼강 주식회사는 지금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요, 봅시다. 자, 보면 거기 자, 삼강 전기 주식회사 이화 삼강전기는 2018년 초에 성남시에서 밑줄 같은 지역이죠. 성남 그렇죠. 설립된 이래. 그러니까 삼강전기 주식회사가 후에 지금 설립된 거예요. 설립된 이래 삼강전기 주식회사는 상호를 사용하여 상호상 밑줄 상강이라는 것은 위에 삼강 주식회사예요. 생산 판매하는 전기 배터리 유사한 제품인 전기 배터리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삼강과 삼강전기 주 구역층은 대부분 값힌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예요. 빨간 밑줄 걸으세요. 나중에 왜 지금 밑줄 걷냐? 나중에 써먹어야 돼, 이거를.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냥 걷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자, 문제 1번. 삼강은 상강 전기를 상대로 상법상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상법상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오면 좀 이게 굉장히 어렵죠.
앞에 있는 사법고시가 뭐지? 3페이지인 사법고시. 사법고시는 문제가 어떻게 물었어요? 문제가 을은 갑에 대해서 상호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상호권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우리 시험은 5페이지 보세요. 우리는 상법상 어떠한 걸 행사할 수 있는가? 오, 쉽지 않죠. 난이도가 약간 높아진 거야, 이거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게 상호 전형권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 금방 알 수 있죠. 자, 봅시다. 이제 문제의 소재 보시면 이제 상호권의 의를 씁니다. 상호권 쓰시고, 이제 이런 의를 쓰는 게 쉽지 않은데, 자, 상의라는 것은 이제, 상호라는 것은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다. 그리고 상인은 이제 이러한 권리가 있다. 상호 사용권과 상호 전용권이 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써 있는 건 그 시험장 답안지가 아니라 일종의 해설서죠. 해설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본 설문과 그다지 관계가 없는 상호 사용권이 나오는데, 뭐 실제 답안지 썼을 때 감점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써도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이 상호권은 크게 상호 사용권과 상호 전용권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건 상호 전용권인데, 상호 사용권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고. 하지만 중요한 건 상호 사용권만으로는 타인이 자기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해. 이런 부분까지 써주면 굉장히 고급 답안지죠. 근데 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뭐 추천인 거지, 뭐 반드시 필요적 기회사항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필요 기회사항은 상호 전용권부터인 거죠. 자, 상호 전용권은 타인이 무중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의 쓰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를 어떻게 쓸 것인가도 여러분이 좀 고민하셔야 돼. 그래서 법전을 베낄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의를 쓸 것인가, 이것도 좀 미리 준비해 둬야 돼요. 자, 이런 상호사용권 내용에는 두 가지 상호사용 페이지와 손배 첨부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상호전용권 발생을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견해들이 있지만 통설 판례는 뭐 등기에 상관없이 상호전용권을 발생하고, 그러니까 먼저 사용하면 상호전용권이 발생을 하고 등기는 상호전용권을 강화시킬 뿐이에요. 어떻게 강화시킵니까? 어떻게 강화시켜? 그렇죠.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있으면 참 대단한 것이죠. 넘겨보시면, 자, 그 다음에 상강 정기에 대한 상호사용 페이지 청구협에서 요건에서 금방 배운 거, 이거를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이거를 보세요. 부정목적, 오인 가능성, 손해 우려. 이건 다 조문에 다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조문 보면 내가 저게 보이겠지. 보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안 보입니다. 시험장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이걸 두 문자를 암기하셔야 돼. 부호선. 부호선이 뭐예요? 부정목적, 오인 가능성, 손해 우려. 이거는요, 동기, 동일 지역, 동일 영업, 동일 상호 등기할 거예요. 동기. 그래서 부호선, 동기 암기하세요. 제가 암기하는데 제가 무려 1초나 드립니다. 자, 부호선이 뭐죠? 부호선이 부정목적, 그 다음에 오인 가능성, 손해 발생 우려. 동기는요, 동일 지역, 동일 영업, 그 다음에 동일 상호, 중요하다니까. 그 다음에 등기되어 있을 것. 이 요건만 암기하고 있어도 쓸 게 엄청나게 많아지죠. 시험장에서 정말 알파 상태에서 답안지 쓸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시험장에서 문제를 지배하는 거라니까. 요건을 이렇게 반드시, 특히 민사 같은 경우엔 이 요건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부호선을 쓰기 앞서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누가 먼저 상호를 등기했고, 과연 그 먼저 상호를 등기한 놈이, 먼저 상호를 사용한 놈이 등기를 했는지, 그거 먼저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관이 먼저 등기했고 먼저 사용했다. 여기서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구다라고 이걸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정목적이라 하면, 부정목적은 그냥 부정목적이다 했으면 안 되고, 부정목적이라 한 것은 일단 일반인으로 하여금 밑줄, 자기 영업을 상호권자 영업으로 오인시키는 의도. 어렵죠? 예, 요것도 암기를 하려 노력하셔야 돼. 그래서 부정목적이라 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을 상호권자 영업으로 오인시키는 의도.
자, 그 다음에 부정목적이라는 것은 사업권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조문에 지금 그 추정 규정이 두고 있죠. 그래서 23조 사항에서 동일 지역이면 추정된다. 설문은 동일 지역이죠. 성남시. 그래서 동일 부정목적이 추정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입증을 해야 되지만 동일 지역이기 때문에 추정된다 해서 아주 쉽게 추정 규정을 갖고 와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요건을 이렇게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썼죠. 그리고 요걸 썼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밑에 포섭하는 게 좋아요. 어? 바로 포섭해야지. 이거를 나중에 모아서 이렇게 포섭을 하면요. 뭔가 좀 이렇게 그 요새 트렌드가 아니에요. 옛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앞쪽에서 다 이렇게 포섭하고 이제 밑에서 이제 모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뒤에서 모아서 뒤에서 만약에 그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앞뒤에서 안 하고 뒤에서 이렇게 뭔가 사안을 해결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사안을 해결해 놓고 포섭을 하잖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답을 채점할 때 아 얘는 뭔가 자신감이 없구나.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럼 답안지에 자신감이 묻어놔야지 자신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꼭 이렇게 바로 밑에 이렇게 포섭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해야지. 나중에 몰아서 하게 되면요. 이게 몰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자신이 없는데 여기서 자신이 생겨 이상하게. 그러면서 여기 심지어 사안 해결에서 판례까지 동원해. 그럼 왜 그렇게 해요? 위에서 하면 되지. 이런 거 보면요. 아 얘는 뭔가 자신이 없구나. 여러분 답안지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 막 보이는 답안지에 대해서 점수를 잘 줄까요? 아니에요. 그냥 된다니까. 이건 별로야. 이렇게 이상하지. 안 좋은 예단을 주게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 절대 우리를 어여삐 여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고인물들, 뭐 사시 아재들 답안지 같은 경우엔 뭐 되게 좀 뭐 암기력이 딸려도 이렇게 연결고리가 좋아요. 연결고리가.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쟁점마다 따가는데 비법들은요, 암기력은 좋은데 이 연결고리 이게 엉망이야, 이게. 특히 이렇게 자신감 없으니까 한쪽에 몰았습니다. 이렇게 몰았으면 이건 딱 봐도 비법 답안지야.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건 양민학살 대상이야. 이거는 그냥 그런데 그냥 이거. 그러니까 뭐 교수님 우리를 잘 봐주세요. 아니라니까요, 이거. 왜냐 그게 평가하는 사람이 교수님이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니까 그게. 그래서 하여튼 웬만하면 여기서 여기 사안 포섭을요 바로바로 밑에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자의 유사한 상호, 이게 오인 가능성이죠. 그래서 오인 가능성 뭡니까? 동의 플러스 유사. 유사의 기준은 뭐예요? 일반인이죠. 일반인.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영업주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상호까지 쓰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인 입장에, 그러니까 그 유사한 상호는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한다라고 짧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해설지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너무 막 그대로 암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AI가 아니야. 자기가 쓸 수 있는 본인이 잘 알잖아요. 내가 암기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암기력이 좋은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암기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이렇게 인풋 자체를 약간 좀 줄이면서 허지 빼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쟁점을 빼먹지 않은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 보시면 동의상호 아니지만 유사하고 여러 가지 사업 조직은 배터리도 유사하고, 거기 아까 우리가 밑줄 걷죠. 두 회사의 앞에 보시면 두 회사의 고객층이 겹친다. 이거 왜 밑줄 매겼어요? 써먹으려고 걷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써야지,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거 어디에 써먹는 거야? 그쵸. 이 양상호의 상호 유사성. 이때 써먹으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딱 박아 써야지. 두 회사의 주 고객층이 대부분 겹친다. 왜냐면 판례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판례가 이런 오인 가능성에서 이 고객층이 겹치는 걸 많이 고려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보긴 하는데. 그 다음에 방가루 4번, 상업권자의 손해 받을 염려. 역시 염려가 있어야지만, 등기를 하면, 이 손해 발생이 추정되죠. 그쵸? 소결. 상업권자는 상호 사용자에 대해서 자신의 상호를 법률상,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것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상 청구 뭐예요? 간판 내려라고 하는 거고, 법률상 청구하는 뭐 하는 거예요? 등기 말소. 내 상호를 엉뚱한 놈이 지금 등기해놨어. 그러면 내가 비록 미상호권자 하더라도 걔한테 가갖고, 야, 등기 지워라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선배 청구. 위에 상호 사용 폐기 청구가 인정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등기자의 등기 배적 청구.
이거는 제가 뭐랬죠? 이건 두 회사 다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둘 다 해야지만 이게 이 쟁점이 문제되는데 지금 그 상강정기가 후사용자 아닌 상강정기가 지금 등기를 했는지가 지금 안 나와 있죠. 상호권자는 지금 등기를 했다고 나와 있지만 후사용자는 지금 등기가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직접 논점으로 쓰기 힘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쓰느냐? 만약에 상강정기 회사가 상호를 등기했다면 하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가정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사실관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선등기자의 등기 배치 청구가 문제인데 이 청구권의 성질에 대해서 학설은 실체법상 권리사실과 절차법상 등기 형식상 권리사실이 있지만 판례는 실체법상 권리사실에 의한다. 다만 이 청구권은 지금 동등동기 동일 상호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위 사안은 동일 사호가 아닌 바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아주 짧게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길게 쓰면 안 돼요. 길게 쓸 거리가 없다니까. 왜냐면 지금 그 사용권자가 등기를 했는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길게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거를 딱 봐도 이거는요, 이 문제는 이게 한 80%, 이게 한 20%, 8대 2로 써야 되는데 이거는 5대로 써. 그러면 이 점수가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호권. 그래서 앞에서 그 사법고시 3회 문제보다는 우리 문제가 더 9회 변시 문제가 더 좋기 때문에 3회 사법고시 문제는 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훨씬 쉬워요. 우리 지금 문제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